2020년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제도화의 장애물과 극복 방안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어떤 제도화가 필요한가가 논의의 핵심이겠고요. 아마 그 후반에는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망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자를 모셨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한국 외국어대학에 계시는 메이슨 리치 교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현재 그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에 계시는 김동진 박사님이십니다. 이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그 현재 베를린 자유대학교에 계시는 이은정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 대학에 계시는 김현호 선생님이 두 번째 토론자이십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서울시립대학의 황재환 교수님이십니다. 그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발표자들은 15분 정도 발표 시간을 갖겠고 토론자들은 7분 정도 그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허락한다면 그 온라인으로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메이슨 리치 교수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주최 측에게 이러한 훌륭한 행사를 주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리며 또 저와 함께 하시는 패널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조명하신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한반도 평화의 경로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편입니다만 그러나 저는 장애물과 함께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저는 국제관계의 관점에서 다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국제안보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주로 평화 관련해서 말씀드릴 중요한 핵심 요소로서 이 시그널링, 신호를 내보내는 것과 관련된 이론을 언급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값비싼 신호를 내보냄으로써 미래에 손을 묶어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다시 거스를 수 없는 상태로 갈 수 있는 그런 신호를 내본다는 것이죠. 제임스 피런이라든가 알렉산더 웬트, 신뢰와 그리고 위협에 대한 인식, 그리고 또 파웰의 문헌, 또 무에노드 메스키토의 문헌과 가장 최근에는 크리스토퍼 로렌스의 국제관계학에서의 이를 다룬 사례들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값비싼 신뢰에 관한 신호를 내보내는 것, costly signaling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평화의 핵심 요소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세 가지 평화의 제도화에 대한 도전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국내 정치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보다 폭넓은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국제 맥락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전과제는 북한 지도부의 이해관계와 행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기회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이 갈등과 분쟁의 맥락에서 봤을 때에는요, 네 가지 국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과 러시아를 배제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국은 서로 다른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 각각의 국익 또는 국가의 이해관계가 서로 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서로 방향이 다릅니다. 이 한반도 또는 이 지역의 어떠한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있어서 다른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의 지도부를 보면은요, 그 지도부의 이해관계도 또 많이 다른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신뢰 문제를 갖고 있죠. 지도부 간에도 신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각 국가의
지도부의 국익과 그리고 또 그 국가의 해당 국가의 국익이 서로 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이익이 미국 국익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사한 논리를 김정은에 적용할 수도 있겠죠. 김정은 지도자의 이해관계가 또 북한의 이익과 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갈등의 개념에서 봤을 때에 상호 인지되고 있는 위협과 적대감이라던가 북한의 수사법이라든가 또는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가 있을 수가 있고요. 북핵 프로그램이 가장 근간이 되는 현안들에 포함이 되죠. 또 마지막으로 북한이 현상 유지적 국가가 아니라는 것도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또 동북아에서의 또 구조적인 관계나 또는 권력 구조를 바꿔나가고자 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따르지 않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와 같은 상황은 현재 상황에서 평화를 달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평화를 달성하지 못했죠. 그리고 또 정말로 큰 변화가 없다면은 원칙적으로는 이 평화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라는 것은 관계국들에 의해서 적대와 호전성에서 벗어나 구조적 관계에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평화의 정의가 어쩌면은 여러분들께서 기존 평화 선언이나 또는 종전 선언 담론에서 듣는 평화의 정의와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정상회담이나 또는 실무급 협상에서 듣는 진행 중인 실무급 협상에서 듣는 평화의 정의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모자이크의 조각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한국과 미국과 중국이 어떠한 조각을 맞춤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라는 큰 그림을 퍼즐을 맞출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와 같은 평화의 정의가 제가 말씀드린 평화의 정의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사학적인 도구들, 툴들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평화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뢰할 만한 이 관계 국가들의 구조적 관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은 국가 행태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상대 국가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뢰할 만한 약속을 함으로써 국가들의 손을 또 지도부의 손을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묶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그와 같은 값비싼 신호, costly signal을 내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와 같은 행태의 변화가 다시 번복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천하기가 현재 어려운 것은 우선 첫 번째, 국가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것, 그리고 또 지도부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뢰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그리고 또 리더십 간의 신뢰 문제가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또는 상대국 지도부에게 외교적, 정치적인 약속을 하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은 약속이 신뢰할 수 있는 약속들임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 두 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서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 아마 좌측에 보이시는 것 성공의 상징이 되었었죠. 한동안 운영이 됐었던 이 남북연락사무소입니다. 그리고 또 우측에 보시면은 바로 이 한미 합동 연합 훈련의 축소 또는 연기 등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북한은 이와 같은 합동훈련 또는 연합훈련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 행위로 간주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남북연락사무소가 올해 초에 파괴가 됐었습니다.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이와 같은 붕괴 작업을 통해서 파괴를 했었는데요.
이는 단순히 북한의 비이성적이거나 그런 행동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연락사무소의 기능이 사실은 정치와 정책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툴, 도구이다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폭발시킴으로써 사실 하나의 도구를 폭발시키고 파괴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락사무소를 건설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관계 변화를 상징한다고 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쉽게 우리가 번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을 연기를 하거나 축소를 하면서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상호 운용성이 어느 정도 축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훈련 자체를 축소를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그렇게 아주 중대하다, 심했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축소의 행동이 그렇게 어떠한 상당한 중대한 제스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전선언에 대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평화 그리고 또 평화의 의도적인 선언들은 한국과 북한과 또 미국의 리더십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만약에 미국과 그리고 또 한국의 정권 교체가 있었을 때 이 정책들이 연속성을 잃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햇볕 정책이 더 이상 연속이 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바뀌게 되면은요 정책이 연계되지 못하고 연속성 갖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종전 선언이라든가 또는 평화 조약 또는 평화 선언과 관련된 정신들을 위반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요. 남북 간의 협력의 변화를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그러한 남북 간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강 광산 관광 프로젝트라든가 또는 5월 24일 제재를 완화하는 것 등을 봤을 때 이것을 국제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완화시킬 수가 있다면 왜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아직까지 이것을 시행하지 못했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하는 것에 정치적인 대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쪽에서 그것을 달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한반도에서의 적대감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결과를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제재를 완화를 하는 것 그리고 또 금강산 관광 프로젝트를 재개를 하는 것은 쉽게 번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 자체에서도 역시나 그와 같은 관광 협력을 번복했습니다. 관광을 금지를 하고 이 프로젝트를 더 이상 우리가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번복한 전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종전선언이라든가 평화와 관련된 의도적인 선언이 사실 적대감이나 위협이라는 궁극적인 그와 같은 어떤 구조를 바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값비싼 신호를 커슬 시그널을 내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신호를 내보내야 미래에도 옴짝달싹 못하게 손을 묶어둘 텐데 그와 같은 신호를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의무를 지도록 하는 그와 같은 진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들은 값비싼 신호를 내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래 행동을 위한 값비싼 신호를 내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미래의 어떤 이런 법적인 문제들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한국이 이 종전선언에 정전협정의 서명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접근법들이 평화선언을 당근과 채찍의 틀 안에 가둬두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당근과 채찍의 멘탈리티를 보면은
일련의 행태들을 위한 일종의 뇌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도를 하고 인센티브를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기술적으로 말하면 인센티브인데요. 이와 같은 당근, 인센티브들을 쉽게 번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 그리고 외교적인 협력을 통해서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변화를 바꿔나가고, 그래서 이와 같은 위협과 적대감이 구조적인 관계를 바꿔나갈 수 있는 값비싼 신호, 커슬리 시그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단에서는 어떤 희생이라던가 또는 비용,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그에 대한 효익, 베네핏은 뒷단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당사국들이요. 그래서 로렌스에서는 이것을 기술 외교적인 협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수로 건설 프로젝트를 언급을 하면서 이것이 북미 기본 합의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앞단에서의 큰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또 북한과 미국 모두가 대가를 치르도록 했으면서 동시에 거스를 수 있는 베네핏을 받아들이도록 했던 사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본 합의서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로렌스에 의하면은 이것이 실패했던 이유는 미국에서, 특히나 의회에서 이 기술 외교적인 협력의 틀을 인두스먼트, 유도 또는 인센티브로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관계의 변화가 적대적인 관계에서 어떤 협력의 변화로 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와 같은 접근법이 당근 채찍의 접근법이었다고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도가 관련이 됐었는데 북한 쪽에서는 미국 쪽에서 더 이상 여기에 관여를 하거나 뭔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이제 발을 빼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존 볼튼에 따르면은 이와 같은 기본 합의서가 망치로 때렸듯이 이제 박살이 났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스를 수 없는 비용과 그리고 또 대가를 앞단에 프론트 로딩을 하는 것, 앞단에서 치르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각각의 단계들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불신이 있기 때문에 당사국들 간에요. 각각의 이 단계까지 가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면은요, 비대칭적인 시간의 측면이 있습니다. 앞단에서 대가를 치르고 뒷단에 가서 베네핏을 얻는 것, 비대칭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피스 프로세스가, 평화의 프로세스가 특히나 한반도에서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대칭적인 어떤 구조가 있었습니다. 비용도 앞단에서 치르고 동시에 효익을 바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러면서 기존의 접근법을 보면은 작은 저비용의 협력의 활동들을 하면서 점차 고차원의 더 큰 위협이 또 위험이 있는 협력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회유와 강압의 접근법은 평화나 비핵화에 있어서 둘 다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협상은 당사 국가들 간에 신뢰할 만한 이와 같은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그러나 비관론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모든 정당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화 프로세스나 계획이나 어떤 협정을 제도화를 하기 위해서, 또 관료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광범위한 모든 정당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권 교체가 있더라도 이와 같은 제도화가 이어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북한의 문제, 이와 같은 또 한반도 현안에 있어서 양극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에서 이 가장 최고의 리더십이 모든 정당들, 양당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단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요 외교 정책 현안에 있어서 단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 정책의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양당의 지지를 받는 외교 정책 전망이 냉전 시대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점차적으로 클린턴 이후에 줄어들고 또 트럼프 정부 하에서 더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진보에서 보수 또는 보수에서 진보로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북한 관련된 정책이 연속성을 가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든 정당을 아우르는 또는 양당을 아우르는 리더십을 어디서 부상을 하는 것일까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도전 과제 바로 국제적인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과 미국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평화와 그리고 또 비핵화 협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역량 있는 인력들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참여를 하고 있는 그 협상가들에게 재량권을 줘야 합니다. 정은 지도자와 그리고 스티브 비건 참여를 했을 때 생각을 해봤을 때 이와 같은 자유재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정치적인 사이클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른 현안 또는 다른 위기로부터 눈을 돌림으로써 이 주제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들 간의 관계를 보면은요,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과 그리고 또 한국의 보수 대통령이 이 평화에 있어서 잘 협력을 하는 것이 그런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 표를 보시면은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과 또 한국의 진보 대통령 협력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한국의 보수 대통령과 미국의 진보 대통령 또는 민주당 대통령이 협력을 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진보 대통령과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이 협력을 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국제적인 맥락에서 국제사회 맥락에서 봤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전략적인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도 또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함으로써 라이벌 관계에서의 하위 이슈들을 협력을 하고 조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제재를 이행을 함으로써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아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눈에 서로 정치적으로 갈등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충분히 미국과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도전 과제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평화 화해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호전적인 수령주의 국가이고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을 했었고요. 그래서 불법 무기 보유, 핵무기 보유 국가이고 그리고 인권을 또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더십의 이익이 국익에 반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 정치적으로도 제대로 통치를 하고 없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적인 리더십 내에서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변화가 필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정권 교체를 의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권 교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장기적으로 인센티브가 제공이 됨으로써 지도부의 이익과 그리고 또 국가 이익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1분을 초과했는데요. 트럼프와 또 김정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협상을 통한 해결책의 가능성이 열어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미래의 경로 의존성을 갖게 됩니다. 향후에 민주당 대통령이 선출이 되더라도 경로 의존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의 진보 쪽이 아마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북한과 관련돼서 정책의 연속성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직까지는 북한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그 상대 정당의 지지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진보 쪽에서 또 선출이 된다면 대통령이요. 그렇게 된다면은 기존의 정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도화시킬 수 있는 평화의 딜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의 법에 이것을 반영을 하고 그러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운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적인 요인들, 또 국제적인 요인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 현재의 환경 속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운이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치 교수님, 한 번 더 평화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 대단히 고맙고요. 특히 그 평화는 구조적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점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그 트리니티 칼리지의 김동진 박사님 발표 듣겠습니다. 시간상 15분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김동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지속 가능성과 국제 프로세스 간의 그런 상호 역량 강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평화 프로세스라는 용어는 장기간 지속된 분쟁 지역에서 어떤 시범적으로 그리고 시험적으로 진행되는 평화 구축 과정을 일컫는 용어로 평화 프로세스, 즉 과정이라는 표현에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 평화 프로세스는 하나의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개념화되었고요. 먼저 공식적 협상 전의 단계, 그리고 협상을 진행하고 관리하는 단계, 그리고 평화 협정에 이르는 단계, 마지막으로 평화 협정을 맺은 분쟁 지역에서 분열된 사회를 재건하는 단계로 통상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 프로세스를 실천하는 실천 활동을 지칭하는 포괄적 용어로 피스 빌딩, 즉 평화 구축이라는 용어가 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통용되어 왔는데요. 이 용어는 60년대 말부터 요한 갈툰과 같은 평화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안되어 왔던 용어로 전쟁을 멈추는 소극적인 평화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전쟁 재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지역의 항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적극적인 평화가 가능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서 이러한 용어가 제안되었고요. 92년 전 유엔 사무총장인 부트로스 갈리의 아젠다 for Peace, 평화를 위한 의제라는 보고서에 등장한 이후 평화 프로세스 전반의 활동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트로스 갈리의 표현에서처럼 그 피스 메이킹, 평화 조성 활동 이후에 평화 유지, 피스키핑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의 화해나 사회 재건 활동 없이는 전쟁 재발 방지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어떻게 하면 분쟁 지역에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자원, 구조 등을 파악하고 지원할 것인가가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평화학자 레더라크는 아무리 평화협정이 맺어진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이 진정으로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평화협정 서명이라는 것은 종이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 구축 활동, 특히 국제사회의 평화 구축 활동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90년대부터 활성화된 평화 프로세스 및 평화 구축 활동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평화 프로세스가 무너지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제 평화 구축에 대한 비판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것들이 주로 서구형 국가들에 의한 외부 개입 활동이라는 비판, 그리고 일방적이고 하향식인 그 제도적인 처방전이다라는 비판, 그리고 특히 서구형 자유주의 국가 건설을 모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를 비판하는 그 평화학자들은 특히 지역의 현실에 맞는 지역 주도의 평화 구축, 그리고 모범 답안으로서의 자유주의 국가 건설이 아니라 그동안 분쟁 및 권위주의 국가 형태에서 지속된 억압에서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평화, 그리고 지역 주민 일상에 초점을 맞춘 평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러한 연구 중에 그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연구 방식이 아마도 분쟁 지역 평화 프로세스 간의 비교 연구이고, 또 이는 동시대 평화 프로세스 간의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실천 활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시대 평화 프로세스 간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서구 국가가 역사적으로 유럽 국가 간의 전쟁,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을 극복한 자신들의 역사적인 그 모델을 다른 지역에 이식 또는 전수하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쟁 지역들이 상호 경험을 나눔으로써 서로가 필요한 정책적인
상상력을 도모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지역 주도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평화 프로세스 비교 및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활동은 일반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이나 평화구축 활동에서 등장하는 역량 강화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외부의 지원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방식의 직선형인 역량 강화가 아니라 서로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가진 지역의 프로세스가 상호 역량을 강화시키는 어떤 서클형, 원형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형 과정의 상호 역량 강화는 지식 공유라는 특징 면에서 볼 때는 기존의 역량 강화 개념하고 유사하지만 외부에서 형성된 기존의 지식이나 역량에 대한 주인의식을 지역에서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지식을 생산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 자체에서의 자체의 과정에서도 그 참가자 모두가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참여한 참여자들 간에 상호 공감을 통해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협력하는 연대 효과가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역량 강화의 관점에서 저는 지난 몇 년간 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는데요.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평화 구축을 연구하는 평화 연구자의 입장에서 저는 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는 식민 경험, 분단, 전쟁 등의 유사 경험으로 인해서 비교의 대상으로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의 유사성은 한국인이 동양의 아일랜드인이라는 그 표현을 등장시키기도 했는데요. 그 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는 98년 성금요일 협정 혹은 벨파스트 협정이라고 불리는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그 체결 과정 및 내용 면에서 여러 다른 분쟁 지역에 관심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 평화 프로세스에 비해서 성공한 프로세스로 여겨져 왔고 또 영어권 유럽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평화 구축 연구 활동이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 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평화 프로세스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일방적인 지식 공유가 아니라 또 우리에게 다양한 상상력을 제공해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와 평화 프로세스는 분명 매우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민족 정체성을 공유하는 갈등 집단이 서로 다른 사회경제 정치적 이념으로 인해서 양립할 수 없는 국민국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아일랜드는 서로 유사한 정치 사회 경제적 시스템을 공유하면서도 서로 다른 국민 정체성 및 종교 정체성에 기인한 양립할 수 없는 국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단 구조 면에서도 한반도는 남북의 분단 구조인 반면에 아일랜드는 남북 분단 및 북아일랜드 내부의 분단, 그리고 영국과 아일랜드를 가르는 분단선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차원에서도 한반도는 냉전 구조 및 주변 열강의 영향하에 있는 반면에 아일랜드는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같은 우호적인 그런 지정학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와 아일랜드 모두 서로 양립할 수가 없는 국민국가 상으로 인해서 전쟁 및 폭력의 아픔을 겪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어떤 국기를 원하는가에 따라서 혹은 어떤 국기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가에 따라서 갈등이 지속되어 왔고 이러한 갈등 집단 간의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평화 프로세스의 과정에서 나온 유의미한 합의가 한반도와 아일랜드에서 상당히 유사한 시기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반도에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고 아일랜드에서는 써닝데일 합의가 있었는데요. 이후 98년 평화협정이 이르기까지 아일랜드에서는 그 이외에도 다양한 합의들이 있었습니다. 이 합의들은 심지어 98년 협정을 포함해서 그 이후까지도 계속 파기와 복원을 아일랜드에서 반복해 왔는데요. 내용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와 반대에 부딪히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프로세스를 진행해 왔습니다. 얼마 전 타계하신 존 휴미라는 아일랜드 정치 지도자 분이시죠. 98년 협정의 주역이시면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신데요. 그분의 최측근이셨던 시머스 말론이라는 분께서는 98년 그 성금요일 협정은 써닝데일 합의에 의한 학습 능력이 저조한 사람들 위한 재교육이었다. 그러니까 슬로우 러너들 위한 거였다라는 그런 말을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정치적인 목표를 가진 집단 사이에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은 그러한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해결하는 것만 치중하기보다는 일단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의 단계적 프로세스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미 70년대에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에 대한 계속된 반대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희생이 따랐다는 탄식을 저도 이분께 직접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경우에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합의가 있어 왔고 이들 합의도 결국 남북한의 차이에 집중하기보다는 우선 평화 공존의 단계를 거치자는 데 합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일랜드의 경우에 성금요일 합의에서 볼 때 일단 통일에 대한 그 주민들의 염원은 인정하지만 이는 민족 자결권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하고 외부의 그 간섭이 아니라 민족의 그 자결권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하고 북아일랜드 주민 다수가 동의할 때만 가능하다는 평화공존 우선 원칙이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6.15 공동성명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그 통일과 관련된 민족 자결권, 그 외세의 간섭 없이 우리 민족이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하는 민족 자결권 그리고 평화 공존하는 그런 평화 공존 단계를 중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양국가 그 평화 프로세스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평화 협정 이후에 남북 아일랜드의 경계는 검문이 없이 자유왕래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그 남북의 특수한 관계를 인정한다는 점에 기본 합의서와 유사한 관계를 가진 그 남북 아일랜드이지만 또 하나의 차이는 평화협정 이후에 아일랜드가 헌법 개정을 통해서 북아일랜드에 대한 영토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아일랜드 섬의 영토를 공유하는 주민 다수가 동의할 시 통일에 대한 염원으로 배치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 및 상호 역량 강화의 관점에서 아일랜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함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주제는 한 5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먼저 갈등 당사자 사이의 상호 인정 및 주권의 문제, 평화 프로세스에서의 정치적인 리더십 그리고 제도화의 문제, 지정학적 영향의 문제, 특히 아일랜드는 지금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브렉시트 문제 때문에 그 평화 프로세스 시작 이래 가장 그 지정학적으로 악조건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회, 문화, 경제적인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화 프로세스가 누구에게 더 도움이 되는가? 소위 평화 배당금, 피스 디비던드 문제는 여전히 남북 아일랜드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에서 시민사회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협정을 통한 제도화를 넘어서 국민의 동의와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일랜드 평화협정 이후에 북아일랜드 집단을 가르는 피스월이라는 장벽이 더 높아졌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서로 평화를 이루었지만 삶에서는 서로 더 보기 싫어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일랜드 거주한 지 이제 6년 차가 돼가는데요. 그동안 거의 그 한국에서 한 200여 분이 넘는 15차례 이상에 걸쳐서 아일랜드의 경험 공유를 위해서 방문해 주셨고 아일랜드에서도 저와 함께 혹은 저를 통해서 한국 방문을 하신 분들도 아주 50여 분이 넘고 7차례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제기된 질문은 다음 3가지인데요. 남북한이 분단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상호 간의 국경을 개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 평화협정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상호 주권을 인정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북한이 평화 구축 활동을 그 주민들 간에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질문들은 아일랜드에서도 아직 끝난 질문이 아니고 그리고 정답이 있는 질문들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아무리 제도화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사회 다양한 계층에서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서 국민이 함께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평화 프로세스의 지속 가능성이 요원하다는 점은 아일랜드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 아일랜드 모두 평화로 인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여전히 북아일랜드에서는 아일랜드 길을 불태우는 행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 가난한 영국인으로 살더라도 부자 아일랜드인으로는 살지 않겠다는 등의 인터뷰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의 경우에는 98년 협정의 제도화를 위한 국민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새로운 미래를 함께 대화하고 논의하는 그런 참여 자격보다는 정치인들이 합의한 협정의 제도화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어서 이러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책을 출판하면서 평화학자들의 평화 이론을 정리하다 보니까 결국 그 분쟁 지역에서 항구한 평화를 이루는 길은 정치적인 제도화를 넘어서서
사회 다양한 계층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함께 이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을까가 중요하다는 공통 주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적 참여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가 평화 구축 효과성을 담보하는 열쇠가 된다는 그 평화 구축 그 개념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남남 갈등은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찬반 양론, 양극화를 불러일으키며 평화 프로세스 지속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는 아일랜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갈등 집단 내부에서는 특정한 평화 구축 목표를 강조하게 될 경우 그 집단에 대한 배신 혹은 상대 집단의 스파이로 여기게 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회 내부의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하면 찬반 양론이 아니라 전략적인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원하는 목표를 품은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평화 구축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략 가운데 국민적 합의, 남북 대화를 통한 남북 기본 협정 체결 및 국제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협정 체결이라는 목표들은 모두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가운데 아일랜드 사례를 통해서 역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공감을 하게 됩니다. 어떤 협정이라도 국민적 합의 없이는 상대 갈등 집단과의 합의에 대한 제도화를 담보하기가 어렵고 국내적 차원에서도 우리 같은 경우에 남북교류협력법이나 국가보안법을 개선하는 문제 그리고 그 실효성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는 매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적 합의에 대한 전략적인 대화는 서로가 원하는 평화구축 목표들이 사실은 양립이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중첩이 될 수 있고 서로 보완될 수 있는 관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일랜드의 경우에도 다양한 평화 구축 목표 및 국민 염원에 대한 전략적인 대화가 90년대 초반에 잠시 있었고 시민 포럼도 조직이 되었지만 일단 정치인들의 합의를 통한 제도화에만 집중하면서 그 시민의 포럼은 와해가 되었고 여전히 사회적 약화와 진통을 겪고 있는 시민사회는 담론 형성이나 정책 제안보다는 기금 사업만 하는 사회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벌어진 브렉시트 위기는 평화 프로세스 위기를 위태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의 경험 공유에 참여했던 북아일랜드 평화학자들이나 활동가들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적 참여 및 대화가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특히 2018년부터 조성된 평화 분위기에 매우 큰 기대감과 부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반도의 현재 상황은 다시금 평화 프로세스가 멈춰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단순한 정부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민사회 상상력과 전략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일랜드 경험에서 봤을 때 국가 주도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는 평화 전략 논의가 북한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다양한 정치, 사회, 경제 협정을 맺어나가는 일과 반드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화 구축의 지속 가능성 면에서 정책 입안자나 평화 전문가 활동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아일랜드와 같이 그 분쟁이나 평화 프로세스를 공유하는 지역과의 경험 공유를 통해서 상호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일랜드 사례에서처럼 평화 프로세스 경험 공유와 상호 역량 강화는 서구의 경험을 일방적으로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상황에 맞는 지식을 생산하고 상상력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미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상호 역량 강화 및 경험 공유 활동에 있어서 남북이 함께 다른 분쟁적 평화 프로세스와 연대할 수 있다면 새로운 형태의 트랙 1.5 혹은 트랙 2 회의들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김동림 박사님 고맙습니다. 짧게 한 3가지 정도 토론을 위한 쟁점을 좀 던지면요. 한반도하고 아일랜드 비교하시면서 그 내부에서 서로 다른 국민국가상을 둘러싼 갈등,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통일을 둘러싼 갈등을 말씀을 하셨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평화공존 우선 원칙이라는 것이 아일랜드에 마련됐다라는 것, 그것이 한반도에 준 함의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리치 교수님하고 이제 좀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 양립 불가능한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
이제 단계적 프로세스의 필요성을 좀 강조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 교수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한 평화 과정을 위해서는 이 국내적 합의라는 것들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그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요. 토론자 선생님들께 정말 5분씩만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현정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동진 선생님 그리고 리치 선생님 발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동진 선생님 아일랜드 사례를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의 담론에 들여오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독일에서 독일 통일에 관해서 연구하면서 한반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독일만 사례로 언급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조금 사례도 다변화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김동진 선생님께서는 그 평화 프로세스에서 행위자를 시민사회까지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행위자를 다변화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희가 독일 사례를 연구하면서 제안하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국 내에서의 그러니까 행위자의 다변화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그러니까 그 행위자를 조금 더 다변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리치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보면은 언급된 행위자들이 남북한,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까지 언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저는 계속 던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사회 역할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근데 독일 통일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헬싱키 프로세스라는 것을 사례로 들거든요. 그런데 헬싱키 프로세스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특정 국가가 양자 협력을 한 것이 아니라 다자 대 다자 협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역 안보 공동체들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의 국가들이 양쪽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하나의 두 블록이 협상을 한 거라고 보면 안 되는데 한반도에서 행위자가 국가별로 6개가 행위를 한다. 특히 뭐 지금 실제로 보면은 남북한, 중국, 일본 그렇게 딱 특정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것들이 오히려 평화 프로세스에서 그러니까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조종자 역할을 한다거나 다른 카드를 던져 놓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럽 공동체는 왜 우리는 전혀 고려하지를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심은 많거든요. 그렇지만 유럽연합 내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입장이 남북 동서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남북이라고 한다면은 스웨덴이나 스페인 같은 국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그러니까 대화를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이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지금 그 외무부에서 취하는 입장이 미국의 국무성과 마찬가지로 생션 위주로 나가고, 그렇지만 유럽연합도 이렇게 다양한 입장이 있다면은 우리가 미국, 중국, 남북한으로 맞춰서 전혀 해결책이 안 보였을 때 다른 행위자들이 이 테이블에 돌아옴으로써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스코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건 왜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요.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생션인데, 그 생션이 무엇을 위한 생션인가를 질문을 던지는 그룹이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스웨덴이나 스페인 같은 데서는 생션은 생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확실하게 던지거든요. 그런데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나 미국에서는 그게 안 나오죠. 그럴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던져줄 수 있는 행위자를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그 접근의 그 전제 조건이 행위자의 다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의 행위자의 다변화도 있지만 국제사회에서의 행위자의 다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이현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현우 부소장님 그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리치 교수님 발표와 관련해서 워싱턴의 분위기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당장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논의에 불을 당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행위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논의 주제로 오를 때마다 워싱턴 정책 서클의 맥박이 갑자기 빨라진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워싱턴에서 한반도 이슈는 북핵 문제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평화체제 논의도 북핵 문제와 연계해서 다뤄지고 있는데요.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체제와 맞물리기 위해서는 북미 양측에서 일단 전략적 차원의 결단 그리고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단계까지 이르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가 동시에 논의되는 성과가 있었지만은 결국 교착 상태로 빠지고 마는 북핵 협상의 과거 패턴,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과연 한반도 평화체제를 과연 논의할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내 정치적인 제약 요인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면서 국내적으로 가장 비판받았던 점이 북한 독재자의 정통성을 미국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인정해줬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대북 협상론이 우세한 민주당 안에서조차 이런 비판이 강했고,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도 이런 시각을 최근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밝혔거든요. 그만큼 북한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매우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 조야에서는 기본적으로 북핵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는 일단 우선순위에서 좀 미뤄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가 지배적이었는데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다음부터는 정치적으로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은 더 이상 대북 정책의 부차적인 요소로 치부될 수 없고, 오히려 북핵 협상이 걸림돌이 아니라 북한이 전략적인 대전환을 결심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지표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북미 양자 외교 현안에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민주, 공화, 양당 가릴 것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대북 협상론자들도 이런 상황을 인정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니 해킹, 영화사 해킹, 또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 이걸 계기로 미국 조야, 그다음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북한을 사악한 나라로 보는 시각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 인권 개선과 대북 관여가 양립 가능할 수 있다는 논리를 지금의 상황에 맞게 제시하면서 평화 프로세스를 가져가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우 소장님, 워싱턴의 시각 매우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교수님은 행위자의 다변화를 강조해 주셨는데, 또 다른 초점이니까 한반도 평화체제 이야기가 나올 때 워싱턴에서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읽힌다는 지적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위자 다변화 관련해서는 이제 또 다른 김현우 부소장님 지적은 사실은 인권의 문제인데, 헬싱키 프로세스도 사실은 인권의 문제하고 벗어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반도 피스 프로세스에서 인권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도 아마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황대한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두 분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발표인데요. 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제일 인상적인 측면은 두 분 모두 다 이 상호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김동진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reciprocal empowerment를 해서 상호성을 어떻게 그 강화시켜 나가면서 그 이 한반도의 그 프로세스를 제도화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아일랜드의 경험과 비교를 하면서 논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그 한반도 그 평화 프로세스와 제도화에 대해서 아일랜드의 경험을 통해서 뭐 상대적으로 완전히는 아니지만 낙관적인 견해를 펴고 계시지만, 우리 그 메이슨 리치 교수님은 상대적으로 좀 비관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근데 메이슨 리치 교수님은 보면 주로 그 국제정치학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과 이론들을 통해서 그 상호성의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가장 그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게 코스틀리 시그널링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화가 달성되려면 서로가 얻어가는 것도 있지만 서로가 버리는 것도, 버린다기보다 내려놔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 양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려운 게 먼저 양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생기면 그것이 협력으로 가고 평화가 제도화되는 데 상당히 커다란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게 되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김동진 박사님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그 낙관적인 견해를 보여주시지만, 그 메이슨 리치 교수님은 상대적으로 비관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이 어떻게 하면 제도화를 하고 서스테이너블하게 지속 가능한 그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려고 하느냐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상호성의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세션에서 두 분의 발표자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보면 이 아일랜드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상호적인 그 협력의 과정을 제도화하는 것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관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메이슨 리치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이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 그것은 한반도의 남북한 관계 역사에서 많이 보여준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앞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서 더욱 크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행위자 문제를 이현정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또 김동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상당히 다양화된 그런 측면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멀티플 레벨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그 메이슨 리치 교수님은 주로 이제 정부 간 관계에서의 이게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상대적으로 이제 정부 간 관계도 중요시하면서도 조금 더 다양한 레벨을 이야기를 한다면 또 어쩔 수 없이 북한의 그 지도자나 정부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남북한의 통합을 위해서 그런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남한의 국민들과 북한의 주민들이 어떻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데요.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이런 그 상호성의 문제들과 어려움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토론 고맙습니다. 저도 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값비싼 신호 전달하기 문제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사실은 쉽지 않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계속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바입니다만 말대말 행동대 행동의 원칙 같은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아마 그 초창기에 많은 양보가 후반기에 다량의 이득으로 오지 않을 것에 대한 서로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먼저 그러면 각 발표자 선생님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리치 교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양질의 의견들을 좌장님과 토론자 분들께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선 먼저 김 박사님의 발표와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앞서서 황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 발표가 조금 더 고위급의 혹은 가장 최상위의 하이레벨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즉
시민사회라든가 또는 국민들과의 차원에서의 그러한 노력에 집중을 한 상대적으로 덜했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국에서 그리고 또 제가 이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이 합의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저도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도 제가 좀 비관적이다라고 지적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김 박사님이 조금 더 낙관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좀 상호 보완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탑다운 접근법이 어쩌면은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상호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인 입장은 공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에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 관여를 하지 않으면, 인게이지먼트를 하지 않으면은 말뿐인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인게이지먼트를 하느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락인이 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박사님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유럽 학도 연구를 하고 또 동북아도 연구를 하는데 그래서 두 가지 보직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 쪽을 제가 연구를 할 때 유럽의 안보와 그리고 방위 정책이 어떻게 동북아시아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한국의 국방 분석 저널에도 제가 관련 논문을 최근에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박사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요. 사실 그 질문하신 것에 답이 말씀하신 발언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에서 보는 한반도의 문제는 비확산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인권에도 관심이 있고 또 평화와 사이버 안보 등등 여러 가지 현안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독일 쪽에서는 비확산입니다.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툴이 제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 눈에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치를 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못을 박으려고 드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다른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만 EU가 효과적으로 참여를 하고 관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두 가지의 EU 내에서의 서로 상반되는 입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좀 의견의 일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또 일본과도 지금 함께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태평양 지역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또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관심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주로 사이버 안보에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새로운 뉴 라이트닝에는 아직까지는 한반도 이슈가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물론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한반도에 참여를 하는 것을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세 가지 도전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EU 내에서의 서로 다른 의견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북한이 유럽을 보다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만 유럽이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어느 정도 가치를 가져올 만한 행위자다라는 인식을 북한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어떻게 보면은 유럽을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위협으로 보고요. 또 한국도 위협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북한은 유럽이 협상 테이블에 무엇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갖고 진지하게 이 유럽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또 미국을 바라보는 것처럼 어떤 적대감을 갖고 보지 않는 상황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워싱턴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 겸손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트럼프가 독재자의 정당성을 인정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직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더 이상 큰 이슈가 아닌 부분들을 부각시켰고 이제는 이미 그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이든이 선출이 된다면은요. 전략적 인내심 2.0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회담을 가졌었고 또 어떻게 보면 하노이에서도 그랬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이것을 협상의 프로세스로 진지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하나의 포토업으로 봤다라는 비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었고 볼튼이 쓴 책에서 이것을 더 부각시킨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트럼프는 여러 가지 허점을 갖고 있지만은 적어도 어떻게 보면은 작게나마 닉슨이 중국을 간 것처럼 물론 능력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문을 열어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완문한 공화당 혹은 또 민주당이 선출이 되더라도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북한과 인게이지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을까라고 그래도 작게나마 낙관적으로 좀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동진 박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해 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또 발표해 주신 메이슨 리치 교수님 그리고 좌상이신 글로브 교수님께서 코멘트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모든 주신 말씀들에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제 방금 전에 메이슨 리치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제 발표하고 또 리치 교수님의 발표와 저는 서로 서로 간에 이제 합이 맞았을 때 굉장히 보완이 되는 그런 발표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도 저는 이제 시민사회의 평화 구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정치계에서의 그리고 국제 정치에서의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이제 그 시민사회에서 이루어 나가기 위한 평화 구축의 노력에 있을 때 정치인들의 합의가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것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그러한 여러 정치 행위자들의 그런 합의들의 그런 다변화에 있어서 아까 이은종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유럽연합의 역할이 매우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일랜드도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을 하고 있고 특히 독일이라든지 또 아까 언급 주신 여러 가지 국가들이 그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을 전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큰 유럽의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리치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오히려 유럽연합이 북한에 대해서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을 북한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런 대화를 시작하고 그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생긴다는 점에서도 평화 프로세스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행위자들이 다변화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거기에 좀 한 발짝 더 나가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상호 역량 강화의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미 어떤 완성된 형태의 제도가 구축이 된 그런 지역에서의 지식을 이전하는 방식의 역량 강화가 아니라 지금 현재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들도 함께 참여하는 방식의 상호 역량 강화가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지역들의 서로 공유를 통해서 더한 저는 어떻게 보면 더 상황을 약간 아까 이은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확장해 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다른 뭐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그런 지역들에서 지금 현재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함께 그런 경험들을 여러 다차원적에서 나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인들도 서로 그 정치 협상과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맺었던 그런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고, 또 시민사회도 시민사회가 서로 함께 만나면서 그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그 평화 구축에 있어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고 그리고 합의를 제도화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정에 사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합의에 동의하지 않거나 혹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효과가 없는 것이거든요. 아일랜드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여기는 접촉 이론을 통해서 제도화를 하면 그 주민들도 서로 만남을 통해서 상호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하고 이 평화를 이루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접촉이 늘어나면 서로를 더 싫어할 수도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일랜드가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문제만 가지고 계속 시작을 하면서 보다가는 제 생각엔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사례들을 보고 다른 상황들을 공유를 하다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자기 현실이 또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상황 속에서 가지는 다양한 상상력과 자기들의 이제 새로운 목소리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화 협상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쟁점이 된, 예를 들면 인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핵 문제라든지 하는 그런 쟁점이 되는 쟁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벗어나서 그 여러 분쟁 지역들의 그 분쟁 지역의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그 참여자들이 함께 모이는 어떤 트랙 1.5라든지 트랙 2 회의들을 통해서 서로 간의 문제들을 언급하기 민감한 부분들을 그런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상상력이라든지 시사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동진 박사님 고맙습니다. 주최 측에서 시간을 조금 더 주셔서 지금 토론자 선생님들 가운데서 지금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환 박사님. 미국. 예, 화상으로 좀 연결되어 있는 김현호 부소장님, 아까 토론 시간이 좀 짧았는데요.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덧붙이자면은 저희가 군사 안보 문제에 특히 워싱턴의 경우에는 그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데, 사실은 미국 내에서 북한 경제 연구가 굉장히 좀 더 보완할 여지가 많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문제도 논의가 결국은 돼야 할 텐데, 미국은 아무래도 이 분야 전문가층이 두텁지 않고요. 또 북핵 문제에 밀려서 상대적으로 논의도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국 내에서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변화에 대해서 다각적인 연구 성과들이 있는데 미국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외교안보에 치중한 대북 인식이 팽배하면은 자연히 북한의 군사 위협을 최우선 정책 관심사로 두고 단기적인 위협 제거 문제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거든요. 논의 자체가 그렇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의 어떤 역동적인 변화까지 포괄을 한다면은 좀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에 눈길을 돌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국과 미국 사이의 소통과 교류, 그리고 인적인 또 자원의 투자, 이런 게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지면은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한반도 평화 체제와 관련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들리세요? 예, 지금 김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연결을 시켜서, 그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평화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제의 다원화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까 행위자의 다변화뿐만 아니라 선생님 말씀하신 인권 문제도 들어가야 되고 경제 문제도 거기에서 논의가 돼야 되고 문화 문제도 논의가 돼야 된다면은 행위자가 굉장히 다원화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행위자가 다원화된다는 것은 비핵화 문제에서 이게 문제가 뭐라고 할까 이게 고착됐을 경우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갈등으로 치달을 경우에 다른 부분에서 해결책을 그러니까 대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유럽에서 보았던 그러니까 경험이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주제들이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황 교수 뭐 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에서 보면 주로 이제 상호성의 원리에 의해서 논의를 했는데 김동진 박사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메이슨 리치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뭐 남북 간 사이에서 어떤 것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서로 간에 이걸 뭐 코스틀 시그닝을 하든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하든 아일랜드 경험을 통해서 하든 어쨌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서의 변화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부터 시작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그 악순환고리, 비셔스 사이클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북한 쪽에서도 이제 국가 전략의 변화라는 것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메이슨 리치 교수님 말씀하신 그 엑스팩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해서 우리 정부와 그리고 우리의 뭐 시민사회 단체들도 사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치 교수님 좀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Not particular. 네, 딱히 더 첨언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패널 분들께서 많은 의견 주시는데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워싱턴에 계신 김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싱턴 내에서 정책 이반가들이나 또는 바이든 행정부의 미래 구성원들, 만약에 바이든이 선출이 된다면 말이죠. 그리고 또 이 띵크탱크들 등등의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서 워싱턴 내에서 지금 현재 또는 전직 정책 이반가들과 그리고 또한 띵크탱크 등에서 단기적으로 지금부터 11월까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선출이 된다가 A 옵션이고 B 옵션이 바이든이 선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11월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대선 결과 예측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대선은 뭐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하게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11월 달까지 가봐야 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전망이 더 우세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은 그 레거시 프로젝트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집권 2기에 뭔가 북한과 좀 빅딜을 성사시켜서 역사의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많고,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때는 말하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발자국을 지워가는 그런 행보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탑다운에서 시작하는 탑다운 접근 방식보다는 그 반대에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어떤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 시작될 테고, 굉장히 강하게 좀 강압적인 외교, 그래서 외교와 대북 압박 이것을 병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마 우리에게 다시금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전달해 준 것처럼 한반도 평화정도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한 세션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토론이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과정에 좀 기여할 수 있다면 고마울 거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